여러분 깜짝 놀라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50대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사의 유례없는 인구 소멸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4년 후부터 60년대생 860만 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 없는 시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변화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인구가 은퇴 준비하고 있고 출산율이 0.70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하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지금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인구 감소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이슈였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는 항상 가속도가 붙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때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의 과정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려면 인구 감소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런 단순한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63년생부터 73년생까지 은퇴를 줄줄이 준비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 1위 50대, 2위 40대, 3위 60대입니다. 50세에서 53세까지 나이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만 보고 은퇴 시기라서 집값이 하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과정이 없는 분석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인구 감소를 걱정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고 했고 경제위기로 하락한 집값은 회복될 수 없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다른 요인이 작용하면 언제든지 집값은 반등합니다.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는 앞당겨져서 2050년에는 정말 인구 감소 문제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태로 진입합니다. 인구 감소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결혼을 늦게 하는 시대 흐름이 생기면서 결혼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혼이 많아지면서 결혼이 인생에서 위험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 분석이 틀렸습니다.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대 분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 독립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인구 감소의 원인이 결혼을 늦게 하는 시대 흐름에서 시작된 상황이라면 세대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또한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면서 세대수는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서 기대하는 집값 하락은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혼자 살면 공간에 지불하는 비용을 늘리거나 더 편한 곳으로 이동한다고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결과를 정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감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연 출산율이 반등할까요? 가족을 만들고 출산하고 사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만들지 못하면 출산율 반등은 없습니다. 심지어 세금 체계에서부터 가족을 만드는 순간 더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변화가 생기는 시점입니다. 이유는 2020년부터는 내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젊은 층이 감소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폭등을 했습니다. 결국 정책과 자금,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실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될까요? 바로 상권에서부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상권은 어떤 식으로 무너질까요?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 대학교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두가 대학에 가는 시대는 사라졌고 옛날보다 좋은 대학교에 갈 확률은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 근처의 상권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반대쪽 끝 유치원과 초등학교입니다. 유치원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먼저 없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상권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수요층이 없는 곳은 상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서울은 대학교에 정원이 줄면 주변 직장인들이 저렴한 부동산을 찾아서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지방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폐교를 하거나 통합을 합니다. 도심 주변이 아닌 상권은 없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여기서 유레카를 외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먼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상권이 무너지면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점이 바로 2030년 이후 모습입니다. 상가로 수익성을 만들던 건설사는 2010년 이후 상가 공급을 과잉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상가까지도 매력이 없어졌고 공실로 10년이 가까워지거나 분양가보다 50% 이상 하락하면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인구 감소의 문제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그것도 상가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꼬마빌딩, 상가주택도 예전만큼 좋은 투자가 안 될 수 있다고 분석해 드렸습니다. 상권은 개인이 혼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령화되면 상권이 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대표적인 상권이 없어지고 쇠락하면서 이동하는 시기가 2020년 이후입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개편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대형마트가 새로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있던 대형마트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때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인프라가 좋은 곳에 더 집중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도 잘 생각을 해보면 3억 원대 주거용 부동산은 서울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의 선택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편의점, 맛집 골목, 각종 교통망, 병원 등등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부동산의 기준이 주변 인프라에서도 상권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면 개발이 없습니다. 이제 교통망 개발도 GTX가 끝입니다. 그 안에서 연장 연결해서 환승역을 만드는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기존 노선에서 더 외곽의 추가 연장 발표와 내부에서 전철 노선을 연결해서 환승센터를 만드는 개발만 남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개발해야 하는데 집값 작된다고 최대한 안 하다가 결국 경기 침체의 부양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교통망 개발도 끝입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돈으로 전부 개발할 수 없고 민간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높아진 공사비로 수익성이 없어서 진행도 안 되고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 여기를 집중하세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교통망 개발도 끝이면 이제는 인프라만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세계 수준으로 부동산은 낙후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주거의 질은 최상위입니다. 가격이 하락한 만큼 앞으로 30년, 40년 된 부동산에서 사는 게 당연해지고 재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 비싸지고 희귀해지게 됩니다. 앞으로 상권, 인프라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도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의 진입 가능성은 더 힘들어지고 더 비싸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정점을 찍을 때 2050년 이후에는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땅값을 이용해서 10층 미만 40세대 이하로 거주하는 프라이빗한 고급 주택이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인구 감소로 인해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2050년 이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건설사가 무너지고 축소된 상황이 유지되면 3기 신도시 공급 이후에는 멸실된 만큼 또는 적게 신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지방 도시의 몰락이 키워드입니다. 조회수를 위한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인디온 기후체처럼 무조건 하락하길 기도하는 가수의 의견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하는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재미있는 전망이 인구 감소로 주거용 부동산만 하락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전망입니다. 자산은 경제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만 폭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락하면 그때 사야지 하지만 막상 그때가 오면 본인 직장이 위험하거나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대출이자는 높고 대출도 안 나옵니다. 정작 하락하면 살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인구가 적든 많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부동산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비쌌습니다. 그 땅을 위해 전쟁까지 했던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주거용 부동산의 폭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되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순간 진입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쏠림 현상은 가속화됩니다. 지방에서는 대기업이 나가면서 이런 경험을 미리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공장이 이전하면서 상권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요? 일자리가 있는 주변 큰 도시나 대부분 서울로 올라갑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은 지방 부동산의 몰락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거 이야기하면서 지방 갭 투자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지방 부동산은 과거에 비해서 위험이 너무 상승했습니다. 일본 부동산에서 유일하게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지방 도시의 몰락입니다. 지방 도시가 전부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밀도가 상승하면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6.25 전쟁으로 오래된다고 해서 한국에 미가 있거나 특징이 뚜렷한 건축물이 아니라서 관광지로 사용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주거의 질이 하락하면 외국처럼 다른 가치가 생기지 못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이후 지방의 부동산 공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도심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외곽에 만들어진 신규 아파트 공실은 넘쳐나고 이런 영향으로 지방 도심의 외곽이 무너지고 도심의 집값까지 하락시켜 사람들이 더 서울로 올라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상권이 중요하고 이제 서울 경기 안에서도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2025년으로 2030년까지 5년을 남기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예전에 약속을 잡고 놀던 번화가를 가보시면 몇 년 전과 또 다르게 쇠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집을 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의 질 하락은 인구 감소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금보다 부동산 선택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일기 신도시에서도 일산의 메인 상권이라고 했던 호수공원 주변의 상권을 체크해보세요.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30년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생기면 서울로 빠르게 진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구 감소로 주거용 부동산을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의 몰락으로 인프라가 감소
감소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 변화가 생기고 그 지역의 경쟁이 점점 강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연결관계는 강화됩니다. 저성장 고민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 자본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도시화는 강화됩니다. 비즈니스, 고용기회 및 생활방식 선호로 인해 도시 지역의 고급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는 제한된 토지 공급의 특징을 강화하면서 더욱 치열해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전체 집값이 하락했고 집이 남아돌아서 지금처럼 가격 거품 주장도 못합니다. 이민정책, 각종 지원 정책으로 2040년부터 출생률이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 지금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전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일부 핵심 지역은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더 세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가격은 지금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전체 부동산 평균 가격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싼 부동산 찾으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전체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집값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하락했고 이제 대출도 자유롭지 못해서 다주택자들은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물량을 던지는 구간입니다. 전체 시장은 하락할 것 같지만 올해 6월 보시면 가격은 다시 약 반등해 있을 것입니다. 2023년과 같이 올라가던 집값은 겨울부터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지금 버려지는 지역은 어차피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서 후순위입니다. 전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이는 변화가 생길 때 사람들은 급하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가를 보유해야 하는 시점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정도 하락했으면 바닥은 아니지만 무릎 아래는 됩니다. 약 30년 미래를 위해서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고 실거주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월세를 산다면 아낀 돈으로 미국 배당주 주식을 하든 다른 수익을 발생시키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냥 인구 감소 공포로 월세를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 맞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집값 반등하던 하락하던 본인이 선택한 수익과 손실은 감수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위기를 넘기시고 구독까지 하신 분은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